지금부터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역대 연합사 지휘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연합사 지휘관 포럼을 위해서 커티스 스카파로티,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님들께서 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한국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귀중한 지혜를 나눠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시간 역대 연합사령관님, 부사령관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사회를 봐주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시는 분께서 저보고 마이크를 넘겨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지컬리 이걸 넘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근데 그 벌레슨 장군님께서, 8군 사령관님께서 연설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그 에세이 컨테스트 수상자들 어디 앉아 있죠? 그쪽에 앉아 있죠? 그 양반들에 대해서 이제 경의를 표시하셨는데 제가 오늘 들어다 보니까 사관학교 생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 누굽니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누굽니까? 해군에서도 만나요? 해군사관학교. 또 ROTC 생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ROTC 이 방에 안 들어와 있어요? ROTC 생도들도 많이 보이던데.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장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저희 고등학생들, 거기다 우리 육사, 공사, 해사 생도들, ROTC 생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오늘 세미나가 진짜 중요한 세미나다.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 해죠. 그래서 이제 7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이런 비슷한 그런 좌담회 행사들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특별한 좌담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은 그 한미 안보 동맹, 아까 이제 그 대통령 기록관에 박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한미 동맹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게 1978년에 연합사가 생겼죠. 근데 그 연합사가 없었으면 한미동맹이 오늘처럼 굳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한미동맹을, 오늘날의 한미동맹이 있도록 해오셨던 그런 지휘관들이 이 자리에 5분이나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 5분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3가지 주제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됐죠. 큰 전쟁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디서 일어났죠? 가자에서 일어났죠. 이스라엘 가자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그 전쟁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사실은 대단히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령관님 5분들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분들한테 꼭 한 말씀씩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자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종전이 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만, 종전이 아니라 이제 휴전이 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한반도에서 많은 안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 번째로 논의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한미 간에 많은 논의를 가졌는데 여태까지 논의를 안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냐? 보훈 분야죠. 그런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이제 보훈처가 부루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기에 한미 간에 논의를 하지 않았던 보훈의 문제를 한번 논의해서
그 세 가지 주제를 논의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충분해요. 지금서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40분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사령관님들 모시고 얘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질문 잘들 좋은 질문들을 준비해 주시면은 아마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사령관님 5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김병관 장군님이십니다. 정승조 장군님, 정승조 의장님이십니다. 스케페로티, 커티스 스케페로티 장군이십니다. 빈센트 브룩스 장군님이십니다. 최병혁 장군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린 게 부사령관 또는 사령관으로 근무하셨던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그 순서대로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장군님.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저희가 논의할 이슈들이 가자에서 또 일어난 그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아직 일주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금요일이니까 내일이면 꼭 일주일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한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능력도 뛰어나지만은 정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렇게 엄청난 군사 작전을 준비했다는 것을 왜 까맣게 모르고 있었느냐.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가자지구 바로 앞에서 음악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음악회에서만 260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있나? 어떻게 저 모사드라고 불리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군님 좀 고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린다면 어떤 공격 행위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기습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게 이때까지 전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투르다면 상대방한테 포착당하지만 완전하게 지키겠다고 아주 온갖 지혜를 그 보안에 쓴다면 항상 모르던 가운데 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군인들은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도 맞이할 수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가운데 맞게 되면 초전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고 패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상대방이 보안을 철저히 모를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미 연합 체계 중에 우리가 비교적 모자른 능력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보통 인정을 하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정보 능력. 정보 능력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도 이번에 가자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결국은 그 전쟁 기미 예측,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시사점이 뭐가 있으려나요?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서 요망하는 성과를 거둘 능력은 사실상 매우 제한됩니다. 아주 특수한 목적을 하나 하겠다고 할 때는 모르지만 큰 데미지를 주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기습을 하겠다고 하면 기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고, 또 국민들 전체도 초전에 어떤 그런 피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굴복하지 말고 싸워낸다는 각오를 보여줄 때만이 그것을 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표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 장군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그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 국민들 본국으로 복귀하겠다고 쭉 기다리면서 비행기 기다리는 그 사진들 보셨죠?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 건국하던 시기, 그 시기에도 사실은 외국에서 사실은 많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복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김 장군님께서 그런 이제 국민적인 결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 아닌가 싶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 의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만서도 또 역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유명한 아이언돔이라는 게 뭐 세계 최고의 그런 이제 말하자면 미사일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찌하여 이번에는 그 아이언돔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느냐,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의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대사님 지금 말씀에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제가 아까 그 대통령 기록관실 박 국장님 그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뭔가 하니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자, 이 조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누대에 걸쳐,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어떤 해안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걸 제가 한번 다시 느끼고, 정말 그 우리가 그 훌륭한 지도자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사님께서 이제 그 아이언돔, 우리가 아이언돔에 대해서 아주 큰 그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 질문이신데, 우선 이 세상에 완벽한 방패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 무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이 하마스가 그 초기에 굉장히 대량 공격을 했습니다. 하마스의 주장대로라면 20분 동안에 5,000발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그 이스라엘 군이 쓸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은 10개 포대 그리고 그 미사일 한 800발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아주 이 단시간 내에 대량 공격이 됐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그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걸 우리가 우선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아이언돔이 실패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언돔마저 없었다면 아마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언돔이 실패했다라기보다는 워낙 이 공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방금 그 김병관 장군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군사작전에서 기습을 달성하면 큰 효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하여튼 뭐 모사드가 뭐를 어떻게 됐건 뭐가 잘못됐든지 간에 하마스가 기습에 성공한 거지요. 기습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적에게 기습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의 의도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찰 감시 수단, 정보 수단,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뭐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지금도 이제 한미 연합 정보가 여러 가지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정보 능력을 더 좀 보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적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가 방어 수단을 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이 어떤 도발을 해왔을 때 이를 응징할 수 있는 우리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거나 또 앞으로 갖고자 하는 뭐 패트리엇, 또 LSAM, MSAM, 그리고 소위 그 장사정포 요격 체계라고 하는 뭐 랜드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물론 가지기 위해서 계속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의 전략적 중심, 작전적 중심, 전술적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이 강력하고 정밀한 그 타격 무기들, 타격 수단들, 타격 능력, 이것을 갖는 것이 역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 군이 앞으로 적의 어떤 위협을 초기에 발견해서 그거에 필요한 건전한 결심을 하고 이것이 신속히 전 부대가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소위 C4ISR, 그 다음에 이걸 필요에 따라서 정밀하게 가서 타격할 수 있는 PGM, 정밀 타격 무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전력 증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이게 참 아까 대사님께서도 이 남의 집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도발을 하고 침략을 하고자 한다면 하마스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뭐 몇 배, 몇십 배,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여기 이제 우리 미국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한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그 전쟁이 어떤 전쟁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가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동에서 이제 화약고가 좀 폭발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뭐 동아시아 쪽으로 그 옮겨오지 않도록 또 이걸로 인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떤 오판을 하지 않도록 또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한미 동맹이 동시에 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뭐 저기 정 의장님께서 뭐 너무 저 기승전결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팔로업 질문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바로 저 감사합니다. General Brooke, I'm sorry, General Scaparotti. So I think I should be raising this question with you. Well, you must have heard General Chong talking about this invasion by Hamas in Gaza. It in fact is taking place against the background of Ukraine, and that in fact would be something which in fact is being discussed a lot in Washington D.C. as well, which is United States in fact has been supplying all those ammunitions and weapon systems, etc., to Ukraine, and then there were many areas, many signs that United States, in fact, is running out of its stock of certain weapons and then certain ammunitions in its supply to Ukraine. Now, United States has to deal with another war happening in Gaza. So how would it play against such a background, which is that now President Biden is vowing that United States would be fully behind Israel, right, which is quite understandable. But at the same time, that's the intention of President Biden. What about the capability? Wouldn't the fact that United States is already being engaged with Ukraine, wouldn't it in fact be undermine U.S. capability to support Israel?
Yeah, well, first of all, Ambassador, thank you for being a moderator here today. In this question, I would start with the background that all of our nations, not just the United States, but all of the nations, our partners, our allies, particularly our very close ally here in Korea, has realized since the attack into Ukraine, we've been reminded again of high-intensity conflict, what the pace of that is, the destructiveness of it, the usage rate of supplies and ammunition, etc. So everyone is in a position now, or has been for over a year, where they realize these stockpiles for what we perceived war to be in a modern time is not enough. I'm encouraged because in the United States, I've seen a response, and in many other countries, where countries are now investing. They're increasing their defense. They're increasing their defense for investment in stockpiles, investment in munitions, and our industry is beginning to respond. New lines have been put on. Critical weapons are now being produced at a rate that's higher. But I remain concerned because we've got to catch up. That's true for every nation. Would it undermine perhaps Israel? I think, like anyone else, the United States will have to make decisions in terms of balance, and I would put it that way, with balance. I don't think there's a question about our commitment, but I think there would be balance in what is a very volatile world today. Right. But just one question back. Then I was raising this question with Chairman Chung, which was the importance of counter-missile weapons. And then I remember the days when you used to be the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and then you, in fact, yourself were a strong proponent of deploying THAAD missiles. Oh, yeah. THAAD missiles in Korea. Yeah. And, after all these years, then of course we could deploy them. So what I'm interested in hearing from you would be this, which is that, one of the answers coming from Chairman Chung was this, which is that in case of Hamas, then they were in fact launching no less than 5,000 missiles all at the same time. So in a sense, overpowering the Iron Dome capability, which is 800 missiles per hour. But in case of long-range artillery of North Korea, then what they are saying is that it will be not 5,000, but 15,000 per hour. 15,000 missiles per hour. And what in fact could be our response to that capability that North Korea has for the time being? Yeah. And then Chairman Chung, he talked about deterrence. Deterrence can be through denial, but at the same time, we can have the deterrence through punishment. And then I think Chairman Chung basically was suggesting, we should be increasing our capability with respect to deterrence by punishment as well. I think he was referring to kill chain as well. So putting them all as a background, what is your view? How we should be responding to this threat being posed by long-range artillery of North Korea? Well, I think that, first of all, we have been responding. The addition of THAAD here, the systems that we have in terms of even increased ship presence here, all of that plays a role in air defense within the peninsula. We have been responding with respect to our increase in the number of systems we have in missile defense, because many of our allies call for greater missile defense because of the numbers you talked about. And we've been responding to that. But that also brings us to the point where we need to understand that our allies have to provide for their defense as well. They can't rely on the United States alone to bring our missile systems, our air defense systems, with us every time. In that light,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time I was here, has modernized their defense systems. They're adding, as General Jung said, medium and high range defense systems. We have to continue to build. The other thing we have to do is we have to make sure that we've layered that defense and that we have plans to immediately thicken it.
And all of those things were at play when I was here, and I'm sure beyond my time they continue. Well, this is a confession I have to make to you, which is that when you first began to talk about THAAD Yeah. during our time, then I was not fully aware of what it could do. But after all these years, I should be taking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your Yeah, initiative. thank you. I would add one point, though, to that, Sure. is that we've begun the work, beginning with that, and Korea has begun the work of reinforcing our defense, as I mentioned. But it's never perfect, as General Jung said. We can't expect perfection. There will be missiles to get through. The numbers that you talk about on artillery, it's going to be destructive. There's no perfect defense in that. But we have a good defense, and we have a very lethal offense that we can bring to bear. Right. And for North Korea in particular to know that in advance is deterrence. Thank you. Well, General Brooks, let me turn to you. You're a good soldier, but at the same time, in my communication with you, I came to find that you, in fact, have a very sharp international acumen as an international diplomat as well. So let me raise one diplomatic question with you, which is that, well, with respect to what is happening in Gaza, it is not only the United States, but also large member countries of NATO. They're coming out with very strong expression of support for Israel as a nation. And then even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he came out with very strong condemnation of what Hamas did over the weekend. But at the same time, there was something additional which Secretary General said, which was, but at the same time, what Israel tries to do with respect to, well, in a sense, sieging Gaza overall, cutting the supply of electricity, water, fuel, necessities, that in fact could cause serious humanitarian consequences an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That in fact is what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aid. And then that in fact made me think about balance. Balance in fact was a word which General Scaparotti just used, but that in fact was something which came up in my mind. Where should be the balance? I mean, balance between military needs. I think the Israel is talking about sieging Gaza because of military need, but at the same time, what about humanitarian concerns? Because there are no less than 2 million people. And then a large number of those 2 million people, other than, say, talking about the number of soldiers, Hamas soldiers, they are talking about 20,000, which means 2 million minus 20,000, they are civilians. And then this siege of Gaza would lead to, as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aid, would lead to serious humanitarian consequences. So where should be the balance between military needs and then humanitarian considerations? Well, Ambassador An Ho-young, as always, you have tremendously insightful questions, and these are all very challenging in the responses that we have to give to them. It requires a lot of thoughtfulness. And first, I want to thank you for being our moderator today, and thanks for your extraordinary leadership. And to my colleagues here, these 4 generals that I admire and have served with and appreciate so well, it's an honor to be with you. There's a degree of balance that has to happen. I think there's balance and expectations first. We perhaps have become accustomed to sanitary war. And there really is no such thing. The belief that technology can displace human suffering is not an accurate assumption. And while there can be some limiting effects, for example, precision-guided munitions, as General Jung Sung-jo mentioned, can minimiz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hit, but that will be only certain forces that do that. Our forces together will be deliberate and precise. North Korea will not be deliberate and precise. They will engage in operations very much like Russia in Ukraine, which is just deliver as much mass as possible, create as much destruction as possible, and the balance will be significantly different in how they view human rights versus military purpose. So our expectations have to be more properly aligned. I think there also has to be a recognition of what
individuals like Hamas can do to bring destruction on their own people. So there will be a response. There's already an ongoing response from Israel. There will be international support in that response. But the consequences first fall on Hamas. So the danger that now comes to the Palestinian people in Gaza has been amplified significantly by the aggressive actions of Hamas. So from a balance perspective, there's a communications balance. To not look at things just as this amount of missiles versus that amount of targets, this amount of defenses versus that amount of penetrations. It's much more than that. Hamas has taken a gamble with the Palestinian people of Gaza to make their situation, which was bad, much worse,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danger. I think they're hoping for that. And so the degree of warning that you heard from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is urging some degree of balance, some degree of consideration for humanitarian causes, but it didn't speak about Hamas having triggered the danger for the Palestinian people. That has to be rebalanced in the discussion. Now, this is how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ynamic of this will unfold. There'll be the efforts to try to create stories that grab the heart, that talk about destruction, that talk about losses, that talk about people being killed right in front of someone at a concert, or the suffering that happens inside of the Gaza Strip. Those are stories to create a narrative to grab the heart. And it will cause policymakers to make decisions relative to that. And I think that's, again, the warning from the United Nations. This balance will shift over time. There has to be a forceful response, or there cannot be a restoration of deterrence. There was deterrence for a period of time. Hamas did not engage in operations as they did recently, prior to that time, for some reason. They didn't feel strong enough, didn't have enough rockets yet, hadn't been trained yet, didn't have the kind of paragliders that they needed. They had their reasons for not engaging in operations, and then they did. So the deterrence was lost at that point in time and now has to be restored. Our expectations have to be right in that. It requires a much more forceful response to restore deterrence so that Hamas doesn't consider that again, or isn't able to consider undertaking such operations again. I do want to project from the situation both in Ukraine and now in Israel and Gaza as another shaper of our expectations. What would modern warfare look like on the Korean Peninsula? Is it going to be more like Hamas, or is it going to be more like Russia and Ukraine? And the answer is both. And so we have to have our preparations righ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two of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And yet we don't have a configured defense against rockets, artillery, mortars. We're admiring Iron Dome. Why is it that the alliance does not have something better than Iron Dome? Israel is only about as wide as the most western third of South Korea and runs the length about the same as from Paju to Busan. So the length is about the same. The width is nowhere close to the same. The density is nowhere close to the same. And the enemy on the other side is nowhere close to the same. It is much larger, has many, many more systems. There must be something that is configured specifically for defen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we haven't gotten there yet. So this is balance also. Balance in spending, balance in budgets, balance in integrating systems without worrying about sovereignty questions. These are also out of balance and need to be readjusted. Right. Well, talking about, say, one of the things which you just said, it in fact, deeply impresses me, which is that, were it be the case that there is another outbreak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it be more like Ukraine-Russian kind of tension, or would it be more like Hamas-Israeli kind of tension? And then what you said to your own question was, it will be, unfortunately, it will be a combination of both, which in fact would be a very difficult situation to be handled. But at the same time,
I follow Korean, say, newspapers a lot these days, and then one of the things they are talking about is this, which is that, well, we must not forget about the conventional threat emanating from North Korea.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we've been concerned so much abou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developed by North Korea, but we must be also concerned about conventional capabilities of North Korea. For example, commandos. They have commandos of no less than 200,000 soldiers, which in fact can infiltrate into, say, southern part of Korea through low-flying gliders, which cannot be detected by radar, and then through tunnels, and through, well, fast boats, and then 200,000 soldiers, I mean, North Korean commandos, when they, say, invade the southern part of Korea, that in fact it would create very high degree of confusion at the early stage of th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 these days they write a lot about those concerns. But General Choi, I think we already have been talking a lot. I mean, all these generals, they've been talking a lot about various different issues. But doing that, I think all these generals have been talking about the lessons. I mean, what are the lessons we should be getting from what happened in Israel for the Korean Peninsula? So, General Choi, could I expect you to sum up all the lessons we should be getting from Gaza incident? 네, I'm sorry. 우선 여러분들 언론에서 지금 가장 많이 다루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의 내용을 갖다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하마스의 공격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그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서안 지역과 그다음에 가자 지역의 차이점,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자 지역에서만 공격을 했지만 거기만 공격한 게 아니고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의 헤즈볼라의 공격,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서의 공격도 동시에 지금 대규모는 아니지만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면 초과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 예비군을 동원해서 지금 30만에서 50만 정도의 이제 국가적인 동원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정승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마스의 지금 공격 능력하고 북한의 능력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하마스는 무장 정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정당의 성격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무장 능력을 가진 부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가자 지역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경제적 수준 자체가 자체의 무기를 생산하거나 또는 그 대규모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배후에는 이란의 혁명 조직이나 또는 그 자금을 대고 있는 테러 조직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초전에 지금 5천여 발의 미사일이나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것을 갖출 만한 능력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북한의 능력을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군사적 금원에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다.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경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러한 정전 상태에서 이 평화를 갖다가 향유하다 보면은 전쟁이 정말 남의 나라 일이고 70년 전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은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스에서 이번에 공격을 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그 시기적으로 방법면에서 모사드의 완전히 허를 찌르는, 모사드의 정보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는 2021년도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가 다시 또 막대한 피해를 입고 2년 동안 준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에 이란의 어떤 기술적인 지원, 자금 지원, 또 북한의 무기, 또 뭐 그와 관련되어 있는 테러 집단들의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이것을 준비하는 1년 내지 2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은 지난 2년 전의 공격 방식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이나 그 전의 공격 패턴을 보면은 대부분 공중에서의 로켓 공격에 의존한 반면에 이번에는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은 그것도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정보기관에 탐지가 되지 않도록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철책 정밀 감시 과학과 감시 장비는 농사용 트랙터로다가 밀어버리고 넘어왔고 그 철책을 넘어서는 일반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쓰고 있는 패러글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공중 침투를 해서 들어왔고 또 해상으로는 마찬가지로 모타보트나 낚시 어선 뭐 이것을 위장을 해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상대의 정보, 상대의 그 심리적인 이완 상태를 100분 이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군인 대비태세가 왜 그것을 전혀 막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공격을 당한 그날 아침 6시 반이 이스라엘의 우리로 치면 추석의 연휴의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완이 돼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많은 인원들이 휴가를 가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육해공 동시에 기습을 받았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번 하마스 사태가 어디까지 진정이 될지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도출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그러한 기습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투철한 안보의식 같은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뭐 말로다가는 거한사위 아무 일이 없지만은 항상 위기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자기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북한에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이번에 하마스에서 동시에 사용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한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항상 국민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보 감시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보 감시 능력을 보강을 하는데 우리는 정보 감시 능력을 생각을 하면은 워치컨을 뭐 상향 조정해서 뭐 3단계, 2단계, 1단계 상향 조정하면은 24시간 모든 것을 감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감시 장비의 운영 능력의 제한이라든가 또는 장비의 가동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4시간 모든 것을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한 모든 감시 장비를 그 집중과 또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운영에 노력하지만은 기본적인 적의 중요한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늦추지 않는 그러한 감시 능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벌러슨 장군도 군의 우리 컴바인드 레디니스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싱 선수들이 아무리 비디오 분석을 많이 하고 여기 그 가상으로 토론을 하고 하더라도 막상 링 위에 올라가서 펀치를 한 대 맞으면은 실제 실전 훈련이 없이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제 어떤 형태의 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연합 전투 준비 태세, 강인한 훈련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근데 그 최 장군님께서 이제 그 가자 사태의 레슨을 3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 3가지를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fight tonight 될 것 같아요. 네. 왜 fight tonight 될 것 같으냐면 첫 번째 경각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fight tonight이죠, 그죠? 두 번째 정보 능력, 우리 정 의장님 말씀하신 C4ISR 정보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보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fight tonight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세 번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트레이닝의 목적이 사실은 fight tonight이죠. 네. 그 3가지로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더 줄이자면은 fight tonight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사실 혼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fight tonight을 이제는 fight right now로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fight right now로 바꿔야 된다 싶은 생각을 하냐면은 북한이 능력을 점점 고도화하니까
tonight은 늦다, right now가 돼야 된다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 장군님 아주 그저 요약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안보 위협들이죠. 근데 김 장군님, 요즘에 그 우리가 2018년에 맺은 9.19 군사 합의 있지 않습니까? 그 9.19 군사 합의에 대한 그 관심이 제 생각에는 요즘에 더욱 높아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게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5년이 됐어요. 2018년 9월 19일에서부터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5년이 됐으니까 5년 꺾어지는 해.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많은 사실은 그 이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에 이제 말하자면 바이올레이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도 위반이 있었고, 지상에서도 위반이 있었고, 해상에서도 위반이 있었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9.19 군사 합의에 관한 많은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몇몇 신문 사설을 체크해 봤더니 두 가지로 딱 갈리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거 어차피 우리 안보 태세에 대단히 그 많은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합의인데 파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사설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그건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사설들도 제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그거를 이제 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휴전선 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찰 비행기 20km 이내에는 띄울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휴전선 제일 남방에서 서울 제일 북방까지는 사실은 25km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20km를 그거를 정찰 비행기를 띄울 수 없다면은 그건 사실 심각한 얘기죠. 더더구나 이제 저희가 장사 정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요즘에 그 9.19 군사 합의 5년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읽게 되는데, 기사를 많이 읽게 되는데, 장군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그건 9.19 군사 합의가 양국의 모두 평화 시에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맺었죠. 그러나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하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나 또는 옆에 나라들을 볼 때는 잘 나가는 나라를 자꾸 괴롭히면 겁을 내더라라는 게 있었는데, 그 겁을 내면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는 못하게끔 더 강한 데미지를 꼭 반드시 줍니다. 이렇게 그것은 전쟁을 겁내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전쟁이 오면 우리도 죽을지언정 더 큰 피해를, 데미지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사력을 갖고 준비를 하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저쪽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게 된다라는 사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비가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애끼지 말고,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그보다 큰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돈을 들여서 막을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분명히, 우리가 전쟁이 나면 우리가 공격을 해서 피해를 받더라도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줄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주저하게 된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 장군께서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메시지도 결국은 국민적인 결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 요소인가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메시지도 역시 그런 점을 강조해 주신 그런 메시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9.19 군사 합의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됐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위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게 육상, 해상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 국민들 뇌리에는 제일 깊이 인식이 돼 있는 게 우리 서울 하늘이 뚫렸다. 그게 제일 깊이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드론이 내려가지고 모은 군대를 해집고 다니고, 더더구나 용산 대통령 비서실까지 해집고 갔다.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큰 그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군이 사실은 비난을 좀 받았었죠.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그걸 감지를 못하고 있었느냐. 근데 감지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격추를 시키는데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돌려보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군이 그때 좀 비난을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문외한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그걸 누구보다도 소상히 그 관련 사실을 아시니까 그렇게 진짜 큰 이슈입니까? 그리고 우리 군이 진짜 그거는 그 상당한 그 말하자면 우리의 그 말하자면은 이 서베일런스 능력, 그다음에 대응 능력의 결함을 노출한 사건이었었습니까? 우선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실과 약간 다름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니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값싸면서 효과가 좋은 무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전차를 하나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무기 체계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그 드론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값싸게 이 전차를 파괴하고 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투에서도 제가 보도에 보면 하마스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그 무인감시 체계를 공격을 하고 또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전차를 공격하고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게 이제 이 드론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저는 우리 군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적이 어떠한 도발을 해오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대응을 하고 하기를 이제 원하는 것인데 사실 지난번에 북한이 이 드론으로 서울 상공까지 침투를 시키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좀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소형 드론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뭐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형 드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걸 탐지해서 그거를 타격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어렵고 거기다가 이 드론이 굉장히 더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현역에 있을 때만 해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운영할 수 있는 드론이라는 게 우리 이 적어도 탐지 레이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들 이 드론이 발전하는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소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관둘 것이냐?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군뿐만이 아니고 연구하는 분들 또 이 방위 산업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드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형 드론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걸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해서 배치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까 김명관 장군님께서도 이게 피해를 입고 나서 그걸 복구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드니까 이게 지금 개발에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걸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이 군대에다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전 국민들이 필요하면 뭐 신고 체계도 좀 잘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발견을 하고서도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위 격추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저 같은 측면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의 장사정포나 그런 그 방사포 등이 이제 서울을 위협할 때 우리가 이게 대활약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부터 대활약전을 이렇게 하자라고 뭐 돼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북한의 그 소위 장사정포 능력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체제로 요걸 그 대활약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연구들을 하고 그에 맞는 교리도 만들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개발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론을 그 대드론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리도 연구하고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개발을 해 나가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조직도 정비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게 이제 북한이 그러면 그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 이 드론 가지고 도발을 할 때도 우리 군이 자유권 차원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으로 도발을 해올 경우에 그 도발 원점 또 그 지원 세력 또 지휘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응징을 통해서 이 도발하는 것이 도발하지 않는 것보다 손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단호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 회장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관진 장관 생각이 펄떡 나는데요. 도발 원점, 지원 세력, 지휘 세력 그거를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김관진 장관이 자주 하셨었죠. 근데 그 저기 2015년인가요? 목함 지뢰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단호히 대응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대응의 중요성은 저 의장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General Scaparotti, well, I think it was 2021 that there was a report issued by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nd then you were a member of the commission of the Chicago Council, and then one of the recommendations included in the report was, well, Korea needs something like NATO-style nuclear planning group. So I think that there was a report back in 2021. And then after that report, then I ha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you, and I raised several questions with you. Then I very much appreciated what I heard from you at the time. And then after that, I was just trying to propagate the idea in Korea as well as in Washington, D.C. So little by little, I think there wer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both in Washington as well as in Seoul, who came to appreciate the necessity of having like NATO-style nuclear planning group. Finally, when President Yoon came to visit Washington this year in April, then of course they issued, between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they issued Washington Declaration, and then the key part of Washington Declaration in my mind was agreeing upon setting up this nuclear consultation group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right? So for me, whenever I look upon you, I just look upon you as somebody who in fact gave birth to this nuclear consultation grou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 as somebody who is responsible for the birth of NCP, nuclear consultation group, what should be done so that in fact can be fully utilized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ll, thank you, Ambassador. I can't take credit for that. But I think, as you stated, I was happy to see that as well, as you might imagine. In fact, I applauded that outcome of the meeting of the two presidents. I think it is very, very important to the alliance and for security here on the peninsula. What should we do? I think there's a pretty quick answer to that, and as we've got to act. It is a statement between two countries and two presidents. But we have to fulfill that statement. There's much to be done. What encourages me all the more is that very quickly we had a meeting at the highest level
of the NCG to start that work. And we've had the other underlying committees meet. We'll have a second meeting probably before the end of the year. We've already seen a demonstration of capability. We know that training has started. So what we have to do is to continue that with urgency, because there's much to be done. The second thing I would say is that the purpose here is deterrence, and that's capability and will. So within those discussions, within the training and demonstration of those capabilities, both strategic and conventional, ROC and U.S. together, which was also a part of that agreement, we demonstrate and build that deterrent effect. Now, finally, there's will. That's communicated through our demonstrations. It's communicated every time they meet on this topic. But it also has to be, we have to demonstrate our confidence in that to include the public's confidence, because that's part of that will, beside the policy statements. So those are the things I think we need to do. We're on the right track. We can't be complacent about it. We have to move with urgency. So I think one of the expressions you used was strategic and conventional integration. Yeah. Strategic and conventional integration. And then I think there is an expression which is CNI,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CNI. And I think these days, in the Korean society, I see, well, significantly raised interest in the idea of CNI. And I think it, in fact, goes back to April, in the sense that once the NCP was agreed upon, then somehow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CNI in the Korean society, which I think is a positive sign. And then before that, people didn't understand what CNI meant. But when it comes to CNI, that's conventional and nuclear. And when it comes to conventional, then I think there are many things that Korea could be contributing in terms of say missile defense system, in terms of kill chain, in terms of massive retaliation capabilities, etc., etc. So it, in fact, combination of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So I'm encouraged to see this spread of interest in the CNI idea, which in fact owes a lot to this Washington Declaration. So I should be thanking you. Well, that statement, I think, is an important one that you just made. I think in the past, too often, when we thought about strategic assets or nuclear discussion, we think about a weapons system or a missile, et cetera. It's much more complex than that. And none of that, the strategic deterrence doesn't work without an effective conventional component to it. And many people didn't understand that. Right. And now it's being discussed and it's understood Right. in its fullest extent. And as an alliance, we work to bring all of our assets together, some stronger in some areas than others. We both have our capabilities and niche that we're really expert in. We can work that together with two great militaries, I think, in a very effective way. Right. Well, General Brooks, one of the things which has been mentioned by General Scaparotti is the issue of assurance, or making Korean citizens have deeper confidence in extended deterrence offered by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at, in fact, is a key concept in my mind, in the sense that, well, these days there have been a large number of opinion polls conducted in Korea, and almost 80% of Korean citizens, they in fact think Korea must have its own nuclear weapon program because, well, we cannot give full credit to the strength of extended deterrence being offered by the United States. I hope that NCP, Nuclear Consultation Group, in fact would be fully utilized in order to have deepened confidence. I mean, Korean citizens deepen confidence in the strength of extended deterrence being offered by the United States. But at the same time, would there be anything else we could be doing to provide deeper sense of, say, confidence to the Korean citizens? Well, Ambassador, I think first that that 80% is
at least in large measure, a reflection of a lack of trust and belief that the extended deterrence umbrella will in fact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Right. And so that has to be addressed first, because we're talking about emotion, which is fear, concern, versus reality, and that's the actual capability. The extended deterrence umbrella does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period. It absolutely does. I'm aware of that. You may not be aware of that, so why would you believe me? And so this is where assurance comes in. It's a very important part of, first, what it takes to maintain a strong alliance. There has to be a degree of mutual trust, of belief in capabilities, some which have been seen, some which have not been seen. They have to be exercised. They need to be discussed. And all these things, I think,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The two presidents of our alliance right now both recognize the need for this type of discussion. The Nuclear Consultation Group is a very good example of that, to talk about what does it mean to use nuclear weapons,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might they be considered. That's a different question of, are you covering me today or not? Now, from time to time, bringing things like the ballistic missile submarine into Busan can be a way of showing this is part of what protects you. It's real, it's physical, you can put your hands on it, but you're never going to know where it is. And you shouldn't, and neither should North Korea. Neither should any other potential adversary of the alliance. No one should know where it is, but you have to know that it's real. And the capability that's delivered by it is very real. Now, how do you build that assurance? Because the survey is really about the population. In my opinion, that comes first from both national security leadership and political leadership. Those two groups must be convinced first. And they will have access to more than their fellow citizens will have access to. They share state secrets between one another, so they'll have a better view, and then they must communicate their own confidence to their publics. The same applies in any alliance, in any circumstance where this is the case. I'm not of the view that tactical nuclear weapons in the Republic of Korea would have any military value. I just don't believe that it would. There's not much to be gained by them other than I have it myself. Now, once you have i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hat comes with that in terms of protecting it, securing it, keeping it from sabotage, all these other sorts of things? Do you get much of a tactical value from that, or do you not? And these are questions that should be asked by the political leadership. But from a military technical perspective, there's very limited value in that. The ability to affect North Korea or to even threaten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does not require positioning in South Korea. It just doesn't. And so what does that serve? And it's that sense of a lack of assurance. I think there are other ways to build assurance, as I've described, through the actual leaders getting ready to see it. A few years ago, we wanted to address this as well while I was in command, and General Lee Sun-jin is in the House as the former chairman of the ROK JCS. And we flew together to Guam to go and look at the assets very specifically. And later we had some assets that we brought in and brought the National Assembly to go aboard an attack submarine, for example, to go aboard vessels, to fly out to an aircraft carrier while it was underway at sea in the East Sea, well within striking range. So that when we say that we have now 3 carrier strike groups off the coast of South Korea, there's an understanding of how much more power has just been created by that. And it has to come from confidence firsthand. General Lee Sun-jin has firsthand experience with that and confidence. That has to keep happening. So there's a need for consultation, dialogue, and some candid sharing, but also, on top of it all, a recognition that we have a shared destiny. There are Americans who are in this country right now, and they will be in as much danger as every citizen of South Korea, and that must not change. And that shared destiny of what happens if there's a threat
is not about an exchange of, Seoul for Los Angeles. It's about Americans and South Koreans in Seoul or in Busan, in Jinhae, Daegu, wherever that happens to be. This shared destiny is, to me, the heart of where we are committed to one another. Well, General Brooks, one of the things which you said, which is that in order to let large number of South Koreans have confidence in the extended deterrence, then of course we must begin with military leadership and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And I totally agree with you. And then I think what should be happening would be this, which is that, well, when it comes to all the officers, Korean military officers who are engaged in NC nuclear consultation group process, I think they in fact should be, in a sense, given special care so that when it comes to their training and when it comes to the level of information to which they are exposed to, I think there should be appreciable improvement in training of those officers involved in NCG consultations, as well as the level of information being disclosed to them. Because when I used to work on these issues, then of course we had something called KID process,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process, and then part of the process was, as you recall, this tabletop exercise. Yes. And then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at, whenever they came back from the tabletop exercise, then I used to be debriefed by them. And then one of the common complaints that I used to hear from them was that there was certain strict limitation on the level of information which was being disclosed to us. And then with little understanding about what's there, then of course it will be extremely difficult for us to be meaningfully engaged in tabletop exercise. So that in fact was a repeated concern I used to hear when I used to work in the government. And then now we have a new consultation group, nuclear consultation group. So I think one of the things which must happen in the new nuclear consultation group would be better training and better information. That's what I believe in. No, I think you're exactly right. So there has to be an increase, and we're at a circumstance now with North Korea's capabilities where there needs to be a more fulsome dialogue about what the capabilities are, under what circumstances they might be considered. Even having liaison officers. South Korea provided a liaison officer to U.S. Strategic Command just a few years ago. Very important to be present. Now, will that person have access to every secret? No. That's a step beyond what is needed. But he'll be present in the conversations with the leadership. General Tony Cotton, the commander of U.S. Strategic Command, recently visited South Korea because there are conversations that are happening by the operational commander who controls U.S. nuclear weapons.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and that's a signal of increased dialogue that's ongoing. Thank you. 최 장군님. 예. 저희가 이제 결국은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인도태평양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인도태평양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올해 그 인도태평양 정책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는 많은 그런 이제 방문이 있고 회담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4월 달에 있었던 그 이제 윤 대통령의 그 방미 스테이트 비짓이었었죠. 스테이트 비짓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있었던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외교적인 만남이 8월 달에 있었던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었었죠. 근데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라는 게 사실은 그 냉전 때도 그렇고 냉전 이후에도 그렇고 역사의 그 세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고비마다 미국 대통령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요한 회담을 가졌었는데 이 외교의 대가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한 번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라고 보고 그걸 이제 아주 주의 깊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뭐 물론 중요한 그 합의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new chapter in our three country relationship 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제가 볼 때 new chapter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안보 면에 있어서나 경제 면에 있어서나
기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뉴 챕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많은 합의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최 장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이제 외교관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인으로서 그 뉴 챕터가 과연 한미일의 뉴 챕터라는 게 삼국의 뉴 챕터라는 게 우리 안보 환경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최 장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하는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인상은 뭐냐 하면은 1978년도 카터 대통령이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총리하고 불러서 이제 거기 중동 지역에 대한 최초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어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집트와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수교도 하고 또 미국에서 필요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중동 지역의 어떤 화약고로서의 그동안 위험성, 안보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8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시행을 하면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뉴 챕터를 이제 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냉전 시절에는 군사 분야 양계 블록화돼서 그 지역에서 소련권 같은 경우도 공산권은 공산권 나름대로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공산권에서 해결하는 이런 구조로 됐지만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WTO가 출범을 하고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자유무역화되면서 지금은 어느 한 지역에 과거에는 냉전 시절에는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인 분쟁이나 이것은 그 지역으로 끝났지만은 지금은 그러기에는 세계가 너무 깊게 연결이 돼 있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우리 생활에도 밀가루 값이 올라가서 빵값이 올라가고 쌀값도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서 생활비가 다 오르는데 안 오르는 거 본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복합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할 때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대에 걸쳐서 대대손손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미일 삼각 이 안보 협력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선언함으로써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그런 효과를 여기에 있는 사관 후보생, 사관생도들 또 여기 위관급이나 젊은 장교들 이런 세대들은 누대에 걸쳐서 이 혜택을 새로운 혜택을 또 볼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 맺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이제 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먼저 발표를 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리의 안보 기업 또 거기에 적극적인 관여를 갖다가 공언을 했고 올해 또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갖다 발표를 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이제 우리 한미 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미래지향적인 동맹 비전을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워싱턴 디클러레이션에 대한 그 선언에서 안보에 대한 공약을 더 확고하게 한미 간에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여기 계신 그 스케퍼라드 장군님이나 그 브룩스 장군님께서 사령관 재직하실 때도 한미일 같이 안보 협력을 하면 되게 좋겠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애석하게도 달성을 못하셨지만은 라카메라 장군은 굉장히 운이 좋아서 현 재직 시에 드디어 삼국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결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군사 분야에서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군 생활만 했기 때문에 군 분야만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촘촘하게 엉켜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삼국 압력
그 협력을 통해서 단지 군사적인 안보 분야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글로벌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 구축하는 경제 분야, 또 경제 대화도 신설을 하고 또 첨단 기술,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공동 연구, 또 그 연구원들에 대한 상호 교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군사 분야,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고 포괄적인 전반적인 분야에서 있어의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와 물론 거기에는 도전 요소도 있습니다. 북중로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 요소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큰 혜택을 미래 세대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캠프 데이비드의 뭐 원칙이나 또는 뭐 정신이나 또는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공약 뭐 이런 부분 세 가지 문서를 채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겠다. 거기에는 매년 정상회담, 삼국 정상회담을 정리하고 또 외교, 외무, 또 경제 장관을 포함한 이런 대화, 또 NSC 보좌관을 포함한 안보 대화 이런 부분까지 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후속 조치를 갖다가 내실 있게 잘 해나간다면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자동차 보험 따로, 생명보험 따로, 노후 간병보험 따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포괄적으로 그것을 하나에 묶는 포괄적인 보험을 새로 들었기 때문에 아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두 대에 걸쳐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게 뉴 챕터로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 장군님 아주 그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제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기 이제 저희 사관생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사관생도들이 그거는 꼭 이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육사뿐만 아니라 사관학교의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대선배님 그 말씀을 굉장히 저희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뭐를 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그 최 장군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외교관으로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78년서부터 2017년까지예요. 근데 그 기간 중에 40년 동안에 제가 세상이 급변하는 걸 두 번에 걸쳐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1990년에 냉전이 끝났죠. 근데 2017년 돼가지고는 뭐가 됐냐 하면은 그 탈냉전 기간 1990년에 끝난 그 탈냉전 그게 한 2017년까지 탈냉전 시기가 계속됐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단히 그 탈냉전 시기에 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탈냉전 시기가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이제 그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독일 수상이 독일 국회 가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최 장군님이 하신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짜이텐 벤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기 그 사관생도 중에 독일말 배우신 분들을 아실 텐데 짜이텐이라는 건 뭐냐? 시간입니다. 벤데라는 건 뭐냐? 굴곡입니다. 역사가 변환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역사가 변환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탈냉전 시기가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행동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캠프 데이비스의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에서는 우리의 정상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미국의 정상들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힌지 포인트 인 히스토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힌지가 뭡니까? 문을 여닫는 경첩이죠. 문을 여닫는 경첩이 힌지죠. 힌지 포인트 인 히스토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힌지 포인트라는 게 뭡니까? 역사가 지금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그거죠. 근데 그 전환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 많은 덕을 봤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인권, 법치주의 이런 가치들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가자 사태,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 이런 게 그냥 말하자면은 좋은 환경에서 일어나도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 장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각심을 높이고 그다음에 정보 능력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최 장군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관학교 후배들한테 제일 귀감이 되는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은 한미 정상회담, 우리한테 대단히 도움이 되는 회담이죠. 한미일 정상회담, 또 우리한테 대단히 도움이 되는 회담이죠.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좋은데 9월 13일 날 우리한테 대단히 문제가 되는 그런 만남이 있었죠. 보스토치니, 여러분들 보스토치니 기억나십니까? 그 보스토치니 그 회담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참 아무리 힌지 포인트라지만 아무리 짜이텐덴데라지만은 이거 좀 심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런 여기 이제 물러야 되겠는데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사실은 김 장군님께 하나 여쭤볼 걸 제가 빼먹고 너무 앞서 나갔어요. 저희 최 장군님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앞서 나갔어요. 김 장군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저도 최 장군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이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만남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뭐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으면 됐지 일본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북광삼각, 남방삼각이라는 건 이제 한미일이죠. 북방삼각이라는 건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이죠. 괜히 저희 골만 더 깊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건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걸 했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김 장군님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많으신 모양이죠. 아니 그런 주장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네,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한 사람. 그런 주장도 예. 일본 뭐 이런 데겠죠. 예. 부단 일본뿐만은 아닐 겁니다. 일본과도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더욱더 번영하자, 서로 협력하자라는 걸 통해서 아마 충분히 더 폭발하는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너희들을 잡아먹는 건 아니다. 너희들 발전시켜 주겠다. 공장 짓고 다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해서 끌어안고 키워나가면 우리나라가 그 가난한 나라지만 이렇게 빠른 시에 왔듯이 북한도 우리 같은 나라가 도움을 준다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커질 것이고 이 남북한이 그렇게 된다면 이 동북아 일대에서 또 다른 바람이 일어나요. 저 만주 지역의 많은 나라들 역시 우리도 같이 안 되냐 할 때 당신들만 원한다면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발전해서 인간답게 살고 풍요하게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이 여지를 만들어야 되지냐. 우리의 성공 경험과 이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눈치에 우리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까지 한다면 아마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가만 가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유럽과 같이 발전하는 이런 것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 장군님께서 이제 진짜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큰 방향 감각이죠. 큰 방향 감각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시기가 빨리 촉진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시대적인 그런 이제 소명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원하기 시작하면 중간 관료와 중간 이하 관료도 그 사람들이 다 될 때 자기들이 낫다고 보고 아마 최고위층에 있는 극소수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하겠지만 그 체제 조금 밑에서부터는 다 평등해지면서 다 부유해진 사를 원할 테니까
그렇게 끌어갈 때 전체가 적대감 없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큰 그림은 우리가 항상 가슴 속에 유지해야 될 그런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보스턴 친위 회담이 있었는데 9월 13일에 보스턴 친위 회담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회담이에요. 왜 재밌는 회담이냐 하면은 러시아하고 북한의 지도자란 분들이 만났는데 아무런 문서도 서명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아무런 결과도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알려지기에 이거 뻔한 거 아니냐. 결국은 거기서 만난 이유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 포탄이 됐건 뭐 대포가 됐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그걸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북한에서는 러시아의 발전된 기술,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인공위성 기술이라든가 심지어는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이양받기 위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이 번졌죠. 그런데 이제 그건 현재로서는 추측인데, 그런데 보면은 뭐 그 추측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많은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 면담을 지켜보면서 걱정을 했는데, 정 의장님, 보면 말이죠. 푸틴이라는 분이 외국 지도자하고 만날 때 지각대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김정은은 30분을 일찍 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텔레비로 열심히 봤는데, 그 만나는 장면을 봤는데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고서 김정은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푸틴이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만면의 웃음을 띠고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30분 일찍 와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근데 그 직전에는 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지휘해야 되는 국방부 장관이 며칠을 모스크바를 비우고 평양을 갔잖아요. 그리고 7월 27일 전승절 기념식이라는 게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쇼이구의 행동이나 푸틴의 행동이나 이게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게 뭐냐? 급하기엔 굉장히 급한 모양이다. 북한 무기를 꼭 갖다 써야 될 그런 사정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저 북한 북부 지역에 이제 기차역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그런 열차 차량들이 지금 직결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달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대사님께서 이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보면 남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 이럴 것이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들은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이번에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주고, 러시아는 그들이 앞서 있는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핵무기 기술들을 북한에 제공해서 또 북한에 도움을 주고 하는 이제 그런 합의를 했을 것으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그게 사실일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냉전 시대에서도 소위 동아시아에서 북방 삼각형,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과 북한 간의 삼각형, 그 다음에 한미일의 남방 삼각형, 뭐 비교적 협력들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냉전이 종식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냉전이 좀 계속된 측면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소위 북방 삼각형은 굉장히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됐습니다. 협력을 했죠. 그게 아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지도 체제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푸틴, 여전히 시진핑, 여전히 부자 체제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자꾸 바뀌는 이쪽 남방 삼각형은 이 경우에 따라서 많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미일 간의 어떤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거기에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지만 지금 문제는 한일 간의 협력인데 한일 간의 협력은 저는 좀 실사구시의 이 원칙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A가 해결돼야 B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항복하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항복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A가 설령 해결이 안 됐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B는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A의 해결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따질 건 따지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하는 그런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한일 관계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저희 대화가 3개 부분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파트가 보훈 파트였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하더라도 그걸 이제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사실 이건 제일 답변하시기에 좋으신 위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훈부, 처가 아닌 보훈부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을 사실은 동맹재단에서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군의 대선배로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자면 보훈 업무의 그 대선배로서 보훈부에다가 이런 일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보훈 분야에서 한미 관계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몇 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보훈부가 보훈 첫 때부터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 참전용사로서 지금 재방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1953년 이후에 주한미군 복무 장병의 신분으로 재방한해서 오신 분들이 참석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소위 어떤 국제 보훈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런 것이 제가 사관학교에 가가지고서 그 한국 전쟁 그 전쟁사를 배울 때 이렇게 보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고 나서 불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리의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소위 그 부산만 남겨놓고 이제 다 그 북한이 점령한 상태였는데 그때 만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 망했을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정말 자존심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이 참전해서 그 당시에 한국전쟁 때 우리를 구해줬었고 근데 그 뒤에도 보면은 사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마샬 플랜에 의해서 유럽을 지원한 전체 금액보다 많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 우리 한미 동맹 이게 지금 근간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보훈 외교 이러한 것들은 좀 잘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대사님 옛날에 미국에서 대사하실 때 그때 아마 정전협정 무슨 행사였던 것 같은데 알링턴은 국립묘지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맙다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대사님이 고맙다고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신 게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던 아주 대사님 훌륭하셨던 그 연설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이제 살 만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소위 이제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서 뭔가 좀 모범적으로 은혜를 갚을 건 좀 갚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한미동맹재단의 회장을 관두고 지금은 이제 명예회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미동맹재단도 우리 보훈부의 그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General Scaparotti, last April, when President Yoon came to visit Washington, D.C., then I think he had a dinner with the veterans, He did. right? Yep. And then you attended Lunch. that dinner, right? That's correct. So I guess maybe you are the only one in this hall who attended that dinner. I guess so. So maybe Yeah. maybe could you share with us your observation of the dinner that President Yoon shared with the veterans? I think he conferred certain say commemorative medal He did. upon the veterans, right? Yeah. Well, I guess my thoughts are immediately. One, the president of Korea came to the United States, came into Washington and held, it was a luncheon, for a specific amount of time. You know, presidents, when they come in for a summit like that, obviously their time's precious. But the fact that he did that with the sole purpose of thanking veterans I se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veterans as well that are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is pretty special. Sends a very powerful message. Secondly, he took the time to address them. He took the time to present a medal to a couple of them that's very meaningful. But then he stayed well beyond the time that was scheduled. Is that right? He I did. see. He came down into the crowd and talked to a number of those veterans. Taking all the selfies. And that's correct, pictures, but Right. shaking hands, talking, and I know from the schedule that he was behind schedule by the time he left the auditorium. But I didn't miss that fact, and I'm sure our veterans didn't either. What that is he was sincere about that visit, in my view. So that's how it struck me. It was a very positive event. I se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Well, General Brooks, well, we in fact have been talking about 70 years of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n the United States. And then in my view, the alliance relationship, it has been widening, and it has been deepening. So as an example, we in fact can easily think about FTA and then all those, say, people-to-people exchanges, et cetera. But one area where we could be further deepening and then widening our relationship maybe could be on veterans issues, wouldn't it? Because when I used to be ambassador, then, one gentleman, one member of U.S. government whom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several times was General Shinseki, when he used to b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And then in my meeting with him, I was deeply impressed with all the efforts the U.S. government as well as Congress were making to take better care of veterans. So that was my observation during my time in Washington, D.C. And I wonder if there are other things that we could be doing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in that area, with respect to veterans affairs. I believe there's always more that can be done. I'm very pleased with some of the progress that's been made. You know, I would observe that the new Deputy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is a Korea defense veteran. I see. And so there's a direct link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policy positions, in very senior policy positions. But, you know, what could be done? First, acknowledgement of the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of veterans, including the defense veterans who've served since 1953 to the present and will continue to serve into the future. Just acknowledging that. As we talk about within KDVA, some 3.4 million have served in Korea since 1953 to the present. It's an amazing number. Many of them are in the room right now. Acknowledging that goes a long way so that people realize how deep and how extended our relationship is. Doing things like having an alliance day, and we propose that there might be an alliance day in both countries.
perhaps the 1st of October, since it's a significant date for both of our countries and for this alliance. That's another way to emphasize the veterans. The monument that is being, that we saw the beautiful design of today is a way of acknowledging that this armistice is not peace that has endured all this time, and that people have sacrificed their lives to maintain the armistice as it is. That's another opportunity right there. But then there's also, how do you take care of veterans who are serving and get injured, or veterans who are aging? That's an area where we still need work to be done by both governments. And to the extent that there's resource sharing between the two, that would be outstanding, that particularly those who served in Korea are the best taking care of veterans out of all others. And I hope that these things can happen. Right. Thank you. 최 장군님, 마지막 질문을 최 장군님께 좀 드려야 될 텐데, 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 국방하고 보훈하고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어떻게 보자면 그 보훈에 대단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최 장군님께서는 그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200% 동의합니다. 뭐 여기에 이 자리에 6.25 참전 용사분들 리비짓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까지 머나먼 거리를 여정을 마다하시고 다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미 동맹 간의 이러한 이제 보훈 활동, 또 그 이후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의해서 뭐 천안함 연평도뿐만 아니고 뭐 울진 삼척 사태라든가 그 이전에 도발했던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했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희생됐던 보니파스 데이라든가 베럿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희생을 우리가 잊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하시기 정확한 게,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예우해주고 거기서 그에 따르는 정말 국민적인 예우뿐만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할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가정의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그걸 하겠습니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군뿐만 아니고 뭐 경찰, 소방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군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국가를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군복을 입고 복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훈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 국민들의 인식이나 예우, 또 그러한 문화가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나라들은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보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우리가 이제 일부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2007년도에 지금도 지난주에 이제 그 미 육군협회에서 주관한 AUSA Annual Meeting and Exhibition 그 방산 전시회를 포함한 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전날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아미 10마일러 해가지고 10마일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펜타곤에서 출발해가지고 워싱턴 시내를 관통을 해서 그 내셔널 몰을 지나서 국회의사당 그걸 경유해서 들어오는데, 저도 2007년도에 현역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아 35불을 내고 거기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감동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한 상위용사들이 8시에 출발을 하는데 7시 50분에 상위용사들 팀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는 양 다리를 다 의족을 하고 뛰시는 분도 있고, 휠체어에 앉아가 누가 밀어줘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10분 먼저 출발을 했으니까 8시에 정상인들이 출발을 하면은 얼마 안 가서 곧 만납니다. 만나는데 거기서 그 만나는 장면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 디세이블 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에 박수하고 끝까지 완주하라는 격려를 하고, 또 그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역에 복무하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격려의 박수를 하고 상호 교류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것은 아마 이제 같이 현장에서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런 정서적인 교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문화를 보면서 대한민국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보훈부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보훈 정책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보훈 문화 이런 부분까지도 발전을 시켜야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고 군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까 얘기했던 삼국 안보 협력이는 제도적인 틀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더 강해져서 대한민국이 강성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료시키기 전에 제가 한 20초만 물론이죠, 물론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제보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사실 우리 보훈처가 이 한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들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한국군 제대군인들에 대한 그 보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이게 소위 그 한미동맹의 어떤 같이 갑시다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냥 앉아서 시작하기가 뭐하길래 일어서서 시작을 했는데 끝도 사실은 일어서서 끝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 시간이 충분하다. 5시 반까지니까 시간이 많을 거다. 질문을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우리 사령관님들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결국은 시간을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가 그 오늘 뭐 좋은 진짜 이 사성장군 한 분 뵙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5분을 한 군데서 뵀는데 이 5분들한테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 앞으로 이제 그 학교를 마치고 군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귀중한 그런 그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다. 네. 안노영 대사님, 네, 감사드립니다.